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혹시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의 누구세요? 라는 이 목소리 한마디가 AI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를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야구가 7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너 있는 야구장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극심한 과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 8090 야구장 이야기를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에 정말 덥죠. 7말 8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런데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고물가 시대에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의 절반가량이 비용 부담 때문에 여름 휴가를 보류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1년 중 휴가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휴가를 포기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죠. 한 시민단체 설문에 따르면요. 올해 여름 휴가나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1.5%의 응답자가 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 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6.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비용 부담으로 여름 휴가를 포기했다는 직장인 가운데 비정규직이 61.9%, 정규직은 51.8%로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답변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휴가 사용 자체가 눈치가 보여서 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이요. 무려 7.8%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응답은 공공기관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휴가가 버겁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네. 또 직장에서 또 눈치가 보이고, 눈치가 보이다 못해 또 갑질이 일어나요, 이 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직장인 얘기로 따르면요. 윗직급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지 아랫직급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여름 휴가를 직급 순으로 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요. 주어진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여름 휴가 때 출근해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름 휴가 동안 완전히 업무를 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직급별로 이 휴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노무사가요. 노동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을 해서 사업주가 이렇게 연차 사용을 막거나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그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인식 이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열심히 일했으면 좀 쉬어줘야 다음 일에 능률이 오를 텐데 그냥 무조건 일만 하라 그러면 능률 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휴가 갈 때 눈치 주고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세대 때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시청해 주시죠.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많은 것들 고민하고 살펴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배우자의 정치 성향도 고려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저는 안 그랬던 것 네. 같은데. 그냥 뭐 얘기하다 언젠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배우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게 선택에서 결혼을 안 한다? 그런 건 없었죠. 요즘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배우자간 고를 때 확인해야 될 점 하나 더 늘어나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야, 이게 응답했다고 웬일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첫 만남부터 마주 앉아서 보수냐 진보냐 글쎄 말. 이걸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크게 아니 상관없을 것 보수냐 같은데. 진보냐 묻겠어요. 솔직히 이름 얘기하면서 너는 이 사람이야. 너는 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걸 좀 따지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저도 결과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안 그래도 결혼하기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가 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사이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심각성이요. 교제 성향에서 나타난 건데 정치 성향에 따른 교제 의향에 의한 답변 여기서 드러났다는 거죠. 응답자 중에서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고요. 이게 이성 교제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요. 친구나 지인과의 술자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도요. 무려 3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술자리는 좀 위험하긴 해요. 술 먹다가 꼭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언성 높아지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해요. 네. 예전에 종교 편향에 대한 얘기할 때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연인도 될 수 없고 친구도 안 한다? 야 이건 좀 그렇고. 근데 또 하나 더 문제가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사회 통합도에 대한 점수를 매겨봤더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에 2021년에는요. 4.59점까지 높아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4.31점으로 하락을 했고요. 작년에는 4.2점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보고서는요. 우리나라가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한때 변모했었지만 유행 확산기가 지나간 뒤에는 통합도가 다시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TV 뉴스 보면 그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양극단으로 치달아가지고 끝까지 가잖아요. 네. 이런 걸 젊은 세대들도 보는 거고 막 보면서 저래야 되는 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난폭 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 따폭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서울 시내 도심에 집결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 예고가 나왔는데요. 이에 경찰도 엄정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따폭연.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자전거입니다. 따릉이를 탄 폭주연합. 그래서 따폭연이라고 부르는데 대체 이들이 어떤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따폭연. 이게 뭐 이런 이름으로 불러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저렇게 정말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이 단속을 하면요. 그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영상도 올려왔는데요. 따폭연의 주 연령층이 1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의 팔로우 수가요. 무려 3천여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제 오후 6시 성수에서 용산까지 왕복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집결을 예고한 건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 시간대에 성수에서 용산까지 사람 굉장히 많을 때인데 네.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특히 용산구 잠수교 북단 쪽 그리고 이 성동구 성수역, 강남구 청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단속을 예고하면서 엄정 대응에 나서니까 다행히 따폭연 회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집결 소식에 경찰 인력이 쓰였고요. 또 시민들 안전에 위협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리지어 위험 운전을 하면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라든가 전동 킥보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 보니까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걷는 분들 피해가고 이러는데 네. 정말 저 사고가 나도 큰 사고 나겠어요. 이거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따폭연, 네. 딱하다 정말. 이게, 아우, 이게 진짜.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름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글쎄. 어.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트민남, 트민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민트 이래서 상큼한 사람들을 얘기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방송인 전현무 씨가 만든 신조어인데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먹어본다는 음식은 다 먹어봐야 되고 가야 하는 장소에는 다 가봐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오픈런까지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 저변에는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저나 이일용 아나운서와는 좀 거리가 먼, 네, 트민남, 뭐 트민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유행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좀 불안감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한테 소외당하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나 빼고 일어나는 일을 못 견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포모 증후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내 친구나 지인들이 나를 빼놓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 봐 걱정된다. 두 번째, 휴일에도 친구나 지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SNS를 계속 확인한다. 세 번째, 약속된 모임에 빠지게 되면 불안하다. 또 친구나 지인들 소식을 접하지 못할 때 불안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까 두렵다. 이런 질문들의 절반 이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요, 포모 증후군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외로움, 또 자신감 결여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나만 낙오됐다는 그 느낌 자체가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만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조바심 느꼈다고 하면요. 내가 소외불안 겪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진짜 예뻐해 주셔야 돼요.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더 잘해야 된다 하면서 모질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약간의 자기연민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련이다. 괜찮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유독 허세가 심한 사람들 SNS 계정을 차단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나와서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함께 했고요.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36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경기 여주에서는 무려 4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가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8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가 세차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1km의 안개가 껴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로 따가운 볕을 피하시고요. 또 한낮에는 밭일 등의 야외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저널리스트 김성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소식은 어떤 이야기예요? 네, 오늘은 온라인에서 화제되고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혹시 4647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유, 왜 그래? 4624, 4720벌써. 땡! 아니에요? 4647은 구구단이 아니고 네. 소방관들이 무전을 할 때 알겠나? 알았다. 라는 뜻으로 주고받는 통신 용어라고 합니다. 4647. 알겠나? 알았다. 최근 이와 관련된 4분짜리 영상이 온라인에서 조회수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우와. 인기인데요. 영상의 한 장면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화재 발생. 전 대원들은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46 47 4647. 이렇게 쓰이는군요. 예, 이것도 유행하겠는데. 뭔가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맞아. 근데 저 목소리의 주인공도 실제 소방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33년 차 선배 소방관이 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것인데요. 46이라고 물었을 때 네. 47이라고 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출동한 대원들이 반드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네. 소방관들은 정말 가장 위험한 그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맞아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맞아요. 정말 위험한 일을 천직으로 알고 하시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의 안전과 휴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 마땅한 휴식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요. 큰 화재 현장에는 그만큼 화재 진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큰 산소통을 교체하면서 교대로 소방관들이 교대하게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 짧은 공간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폭염에 쓰러지고 탈진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소방관들의 처우가 좋아지길 기원하는 건 모든 국민의 염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한 차량이 지원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기증한 소방관 회복 지원 버스입니다. H사는 소방관들의 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해 이러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강원, 경북, 인천 등에 순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했고요. 얼마 전 제주도까지 8호차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버스에는 소방관들이 다음 교대에 투입되기 전 체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회복을 지원하는 버스다. 와, 다른 버스와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 특징이 궁금해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선 현장에서 묻은 그런 구조장비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고압 에어건과 워터건을 장착해서 내부의 휴식 공간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혹시 모를 2차 오염에 대비해서 사용한 장비들을 별도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방화복 보관소도 탑재돼 있고요. 이 외에도 회복 지원 수소 전기 버스 내부에 현장 상황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디귿자 형태의 소파형 회의 공간, 또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시트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해서 에어 텐트와 같은 그 추가 휴식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소방대원들이 편하게 좀 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다른 곳에서도 회복 지원 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수소로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소로 운영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차량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었고요. 외부 공기를 정화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 공기를 공급하고 공기 중 산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생성한 전기로 모터를 가동시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염물질 없이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니까 소방관들은 배기가스 걱정 없이 현장에서 에어컨, 히터 등을 가동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 지원 버스가 먼 길을 달려서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표정이 아주 밝았수다게. 네, 그분들의 후기 한번 들어보시다게. 영상 보시죠.
사실 회복지원차라는 거를 처음 상상했을 때 배기가스 냄새나 시끄러운 발전기 소리들을 좀 상상을 했었는데 아까 실제로 보니까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도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전기를 차량 내부에 공급할 수 있어서 대원들이 배기가스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에 수소연료 119 회복지원차가 지원됨으로써 외부의 지원이 열악한 제주 소방에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하게 하는 천군만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소방대원들의 이런 밝은 표정을 보니까 괜히 저희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주에 지원된 차량은 제주의 특색에 맞게 제주도 맞춤형으로 진행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상 해난 구조 상황이나 강우와 태풍으로 인한 구호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차량은 그런 제주도만의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H사는 향후 소방관 회복지원차 2대를 추가로 기부하고 2025년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에도 차량과 재활 장비를 제공해서 소방관들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 진짜 좋은 일 하셨어요. 맞아요. 소방관들 진짜 화재 현장에 가면은 쉴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 옆에 지휘 차량 옆에 앉아서 그냥 거리에서 쉬는 모습을 맞아요. 보면 길바닥에 늘 앉아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냥. 네. 근데 저런 멋진 차량 안에서 쾌적하게 쉬다가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정말 우리 기업들이 잘하시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죠.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단독 법률 해결사로 나오셨습니다. 단독이에요. 네, 허지원 변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요새 날로 진화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사기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요? 그렇다면 절대 먼저 대답하지 마세요.입니다. 자, 대체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저에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상한 건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대답을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아, 또 전화 왔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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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신 거예요? 웃으신 거예요? 아, 저기 대답을 안 해. 저기요. 아,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요? 아, 내 전남친 재용이구나. 너 진짜 자꾸 집착될래? 진짜? 재용이요? 재용이가 누구야?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진짜 수상한데 이거. 아무튼 아저씨 전화로 사기를 치든 협박을 하든 뭐라도 뜯어내려고 이러시나 본데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요. 이거 다 시간 낭비예요. 어머 뭐야 이거. 내가 뭐야. 가진 게 왜 없어? 너 그 목소리 있잖아. 제 목소리요? 목소리 왜요? 모르면 됐어. 아무튼 오늘도 덕분에 목소리 수집 잘했으니까 다음에 또 보자. 그럼 아디오스. 아디오스? 참 진짜. 야, 다시 전화하지 마. 씨. 아, 정말 내 목소리를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설마 그냥 헛소리겠지? 아, 찝찝합니다. 저한테 돈을 뺏으러 전화한 게 아니라 목소리를 뺏으려고 전화했다는 이 남자. 대체 남의 목소리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저한테 아무 문제 없겠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소름.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소름. 목소리가 목적인 거예요. 목소리를 빼앗으려고 전화를. 신종 인어공주. 인어공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AI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자세한 얘기를 보면 얼마 전 온라인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먼저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시물이 회자가 됐는데요. 작성자에 의하면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네. 요즘 목소리를 복제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 그래서 바로 끊었다. 이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아,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라는 말도 먼저 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까지 5초 정도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괜히 누가 뭐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나 봐요. 네, 온라인에서 떠도는 도시괴담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진짜 있는 신종 범죄 수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이걸 AI 보이스 피싱 또는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더하기 목소리 보이스 이걸 합성해서 이 딥보이스 범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요. 기술이 발전한 건 좋기는 한데 진짜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5초 아니에요. 2초의 음성 샘플. 그럼 여보세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이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범죄 수법이 어떠냐면 피해자 목소리를 녹음해서 AI 프로그램으로 그 목소리를 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자인 척 주변인들한테 연락해서 금품을 편취를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저희 엄마나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엄마 혹은 허주연 변호사인데요. 제가 지금 뭐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100만 원만 좀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급한가 보다 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아, 웬일이야. 근데 아무리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해도 내 가족이랑 친구 목소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급할 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그래도 나는 AI에 안 속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 네. 제작진이 저에게 동의를 받고 네. 자 AI 보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 그 샘플 30초 만으로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그러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햇살 같은 MC 장애인 아나운서의 AI 목소리입니다. 제가 예인 MC인 것처럼 가정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실제가 아닌 가상의 대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언니 나야. 나 지금 폰 고장나서 이거 친구 폰이야. 언니 나 방금 접촉 사고 났어. 다쳤냐고? 아니야, 난 안 다쳤어. 괜찮아. 근데 보험사 안 부르고 그냥 합의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50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내가 운전자분 계좌로 문자로 줄 테니까 그쪽으로 붙여줘. 어머머, 말도 안 돼. 목소리 똑같아. 이거 전화상으로 들으면 완전 구분 못해요. 너무 무섭다. 전화로 긴박하게 그러면 정말 모르죠. 그러니까 긴박하니까 씩씩하게 얘기하기 좀 씩씩하긴 한데. 근데 이게 AI니까 중간에 퍼즈 같은 게 없어. 줄줄줄줄줄. 아,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골똘히 듣는 게 아니고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걸 들으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단 본인이 느끼기에도 비슷하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동생이 막 말을 하면 그럼. 저희 언니는 실제로 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집에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실제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요.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벌써 이런 AI 관련된 사기로 엄청나게 여러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피해를 본 사례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지난 5월에 부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딸 목소리를 이 AI로 흉내낸 요 범인에게 속아서 현금 2천만 원을 어떡해. 건네려다가 다행히 여다가. 은행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면하게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와 지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돈 빌릴 일 없습니다. 네, 저도요. 네. 아니 모두가 뭐 이런 범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만 AI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유형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유형을 좀 나누어서 또 대비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이 떨어져 사는 노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은 이런 신종범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멀리 자녀가 떨어져 있는데 엄마 나 이거 지금 사고 당했어 막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면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 그래서 바로 통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시간대에 아이 목소리로 엄마 나 뭐 학교에서 오다가 사고 났어 이러면은 엄마들 막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한 사이, 뭐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요. 뭐 친척 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말 한마디에 뭐 아주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러면은 의심 없이 돈을 쉽게 그렇죠. 보내곤 하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니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가족이랑 친구 또 뭐 연인까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맞아. 어쩌다가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나 싶은데요. 맞아. 이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을까요? 일단 경찰청과 국내 이동통신사에서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비를 네. 하고 있어요. 이게 AI 보이스피싱 필터링 서비스, 이렇게 필터링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기술로서는 항상 이 범죄자들의 기술이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가 안 되니까 지금은 스스로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별로 맞춤형 예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떨어져 사는 노부모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호 만들기가 좋다고 합니다. 암호.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전화를 멀리서 이렇게 자녀가 걸었을 때 받았을 때 암호를 대라 했을 때 AI는 바로 그 암호를 댈 수가 없잖아요. 수구리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엄마, 내 태몽을 얘기를 해라. 만약에 내 태몽이 갑자기, 복숭아다 그러면은 엄마, 내가 만약에 이런 전화 걸면 태몽이 뭐지라고 물어보고 내가 복숭아라고 말 못하면 그거 나 아니야. 이렇게 미리 암호를 정해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본인을 확인하는 것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7, 48 뭐 이런 거 그렇지. 나오면 좋지. 46, 47, 47, 48. 48, 49, 36 막 이런. 너무 좋네. 야,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암호를 이미 만들어뒀습니다. 저희 집은 두 번째 암호인데요. 첫 그거 얘기하면 안 번째는 되지. 바꾸면 되죠. 첫 번째는 저희 강아지 여름이고 이 암호를 어디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어디가? 경기도 성남시 가는 길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그러면 그거 진짜로 믿기로 암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암호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자녀 둔 저 같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학원에 있을 때 전화를 못 받거든요. 안 받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실시간 질문 던지기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딥보이스 범죄가 아무리 또 범죄자들이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임기응변식 답변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버퍼링을 하면서 버벅버벅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뭐 아까 말한 암호 같은 방법도 좋지만 아이한테 지난번에 엄마가 너한테 입혀준 옷 색깔 뭐였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엄마랑 같이 뭐 크로플 먹은데 어디였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니.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다녀. 안 됩니다. 그럼 아드님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암호를 만들어 드시는 연습을 해야겠네,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만의 그 가족 간의 약속을 뭐 실시간 질문 던지기든 암호든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친밀한 사이는 사실 내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다 우리 암호 만들어 놓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황을 좀 비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별한 친구 사이에서 돈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유 물어보면 얘가 불편하겠지라고 싶어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 물어보면 서운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그만큼 친한 사이니까. 그래서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좀 침착하게 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예인 MC 목소리 들었을 때 뭔가 좀 씩씩한 것 같은데? 뭔가 예인 MC 말하는 거에 포즈가 좀 없는 것 같은 거 이상하고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조금 이어나가다 보면 약간 어색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효순 교수님이 알려주실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이런 뭐 AI건 뭐건 보이스피싱을 딱
당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게 금전적 피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호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찰청 112예요. 112. 다 알고 계시죠? 112.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 1332번입니다. 급할 때 무조건 112 걸으시면 되고요. 전화를 해서 제일 먼저 피해 신고하시고요. 이어서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이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실 게 우리 개인 정보도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금감원, 곧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도 좀 다뤄봐야죠.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때 AI 보이스피싱이요. 네. 나는 초범이라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기술을 적용했다 이게요. 오히려 굉장히 재질을 불량하게 볼 수 있어요. 남의 목소리를 그냥 내가 속인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복제를 해서 그 사람의 지인들한테 또다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재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법이고 거기다가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해보거나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요즘에는요. 단순 가담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 적용 죄명은 사기죄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에 이득액이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요. 5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고 50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뭐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짧게 내가 일주일만 일하고 빠져야지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붙잡힌 사람이요. 1년 6개월 징역 실형 사는 것도 봤습니다. 짧은 가담이라고 해서 죄질이 뭐 덜하다고 평가되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실형 사는 경우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하게 다뤄야 돼요, 이거. 맞아. AI 보이스피싱 나오면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저 목소리가 이미 그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어서요. 맞아. 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암호 확실히 정해야 되겠어요. 네, 암호 꼭 정하세요.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은 가족 간에 일어난 뜻밖의 갈등인데요. 22세 연하와 재혼한다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 비상 걸렸다입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지 10년 된 저희 아버지. 쓸쓸한 뒷모습 볼 때마다 자식인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마음에 쏙 드는 여자친구 생겼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수림마, 우리 아버지 여친이다. 아버지 여친 예쁘지? 아유, 우리 아버지 여친 생기셔서 엄청 좋으신가 봐요. 어머, 근데 엄청 동안이시네. 아버지 또래로는 안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 저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 가만 보자. 우리 아버지가 52년 용띠로 올해 72세니까 아유, 동안 맞네. 50년 호랑이띠가 좀 이렇게 이쁠 일이요. 아니요, 그보다 다운. 다운 내려가라 이 말이죠. 아버지 능력 참말로 좋으시네. 그럼 62년생? 다운. 또 다운이요? 다운. 그보다 다운이면 74년생이면 아버지 내가 72년생인데 새엄마가 74년생이면 뭐 어쩌라는겨? 아이고, 수림마, 저 아버지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오? 그럼 뭐 새엄마가 38년 호랑이띠라 된단 말이요, 뭐요? 아버지는 딸내미 또래 되는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싶은겨? 아니, 수림마, 너는 그 말을 뭐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그러냐? 아버지 섭섭하게. 에? 우리 사랑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유, 그래요, 수림 언니. 뭐요? 저랑 재용 씨 사랑 좀 인정해 주세요. 딱 환장하겠네.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이거 우리 자식들에 대한 도전이요, 도전. 기여 아니요. 나가 형제들 싹 다 불러 모아갖고 그 얘기 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딱 도전.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자기보다 22살이나 어린 여자를 여자친구라고 데려온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야, 이거는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1952년생, 올해 나이 72세인 아버지 김 씨의 사연입니다.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둔 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지인이 여성 박 씨를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1974년생, 올해 나이 50세로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2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가까워졌고요. 네. 급기야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 모으더니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 재혼을 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랑의 나이 차이가 뭐 중요하진 않죠. 근데 70대 아버지가 50대 여성과 그리고 또 딸보다 2살이나 더 아래인 여자와 재혼하겠다 그러면 좀 자녀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외국의 연예인들에게 있는 일인가 싶지만 실제 네. 상담 현상에서는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사랑이지만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대명천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반대해서 그래서 재혼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정말 그렇구나. 많이 보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네. 자녀들이 찬성했습니까? 이 사연도 두 자녀 모두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첫 번째 쟁점은요. 불쌍한 우리 엄마가 남긴 재산 절대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입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의 재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30년 이상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아왔다는데요.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이제 노후를 편하게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았는데 네. 어머니에게 갑자기 암이라는 병마가 찾아왔고 그로부터 1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 돈이 다 아버지 돈인 줄 아냐. 엄마가 평생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렇지. 어떻게 다른 여자랑 나눠 쓸 생각을 하냐. 맞네. 그리고 재혼했다가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재산 분할도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 듣고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맞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 결혼은 하지 않으시면 안 되네 이렇게 말릴 맞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결혼할 이 여인이 사용하게 될 이 모든 돈은 다 뭐냐면 내 엄마의 목숨값이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 자녀들로서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찬성하기가 어려운 게 좀 사실인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로도 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재혼을 할 때는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마음적인 문제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근데 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그러니까 황혼 재혼, 연세 많이 드셔서 네.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재혼하는 경우들은 결국에는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랑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이제 재산 문제가 생기는 국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산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알콩달콩 끝까지 잘 사시면 좋은데 재혼해서 또 시간 있다가 다시 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럴 때 재산 분할 또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연세가 아주 더 많이 드셔서 재혼을 다시 하시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속 문제예요. 방금 나온 사연에서처럼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빠가 재산을 받았을 텐데 그 엄마가 남긴 아빠 몫으로 된 재산을 그 배우자에게 또 상속을 해줘야 되는 혹은 재산 분할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재혼하면서 이혼부터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실제로 사연자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똑같이 보통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황혼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의 일방 고유의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황혼 재혼하고 나서도 시간 꽤 흘렀다가 이혼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수가 있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문제도 궁금한데요. 재혼한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 그 상속 지분은 얼마나 받게 돼요? 이게 상속이 특히 연세 많이 드셔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을 좀 기여도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속은 정말 몇 달만 법률상 부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가 된 사람은 똑같이 자녀와 1.5 대 111 요 지분대로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혼관계 자녀들이랑 좀 분쟁이 생기는데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혹시나 그 재혼한 엄마 또는 아빠가 데려온
다른 관계, 전혼 관계에서의 자녀와 상속분 나눠야 되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한 분이고 이 데려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빠랑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아빠의 재산은 데려온 자녀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연의 두 번째 쟁점이 또 있다면서요? 와. 그렇습니다. 사연의 두 번째 쟁점, 상속 걱정되면 계약서 쓸 테니 재혼 허락해달라입니다. 계약서. 사실 김 씨도 자식들이 걱정하는 점을 이해했는데요. 네. 그래서 나도 마음 불편하게 결혼하고 싶진 않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상속 문제는 미리 계약서를 써둘 테니까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계약서라고 하셨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유언장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계약서는 계약서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부부재산 약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혼전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러니까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채무를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혼전 계약서로 이혼할 때 또는 상속 관계를 미리 조율을 해둘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분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진심이세요. 맞아. 계약서를 미리 써서라도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부 재산 약정만 잘 써두면 뭔가 재산 분할 문제를 결혼 전에 이제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어려워요. 부부 재산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 재산을 누구의 명의로 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써놓고 그걸 등기를 해야지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고 혼인 도중에 이혼이나 상속을 전제로 해서 이런 분할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도 그렇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도 그렇고 그 상황이 발생해야지 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정해놓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법원에서 재산 분할 약정을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은 효력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혼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혼 전에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차라리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하고 난 뒤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것까지 미리 맡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나 뭐 아까 유언 얘기도 나오고 증여 얘기도 나왔는데 내 상속 재산이 배제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뭐 증여를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미리 그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 약정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이 미리 모든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다.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아니 증여는 증여해놓고 내가 한 10년 더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치만 이렇게 뒤지던데? 만약에 결혼한 사이에서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증여를 해놨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한에 상관없이 다 상속재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그렇게 기초재산으로 돼요? 산입이 되거든요. 기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30년 전 야구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요즘 세대는 모르는 8090 야구장 풍경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세대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 그때 그 시절 야구장입니다. 요즘 정말 야구장 열기 뜨겁더라고요. 아우, 네, 너무 재밌어.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어. 역대 최소 경기로 700만 관중 돌파.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야구 혹시 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는 굳이 응원하는 팬은 네. 그 팀은 구단은 없어요. 없는데요. 야구장에 가면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맞아요. 빠라바밤 빠밤 이러면서 교체되고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수비가 되면 거기 여기 앉아가지고 맥주도 한잔 네, 하고 그렇죠. 먹어야죠. 공격할 때는 같이 막 응원하고 이 재미가 있던데. 야구장은 현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네. 마시고 먹으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거고 집에서는 요즘은 관전하기 너무 좋아. 카메라 각도가 위, 뭐 아래, 여기 뭐 1루, 3루 다 보여주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저는 부산이라 롯데였는데 지금은 아, 두산입니다. 남편 따라가더라고요. 이런 네. 변절자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역시 야구는 쌍둥이죠. 네, 쌍둥이. 여기 쌍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파이팅!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그 야구 굉장히 뜨겁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야구장을 찾은 관객이 좀 소동을 일으켜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 이게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벤트 아니었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이분이 일명 잠실 레인맨이에요. 저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19일에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도중에 잠실구장에 갑자기 우산 쓴 양국 팬츠 보이시죠? 어떻게 내려왔을까?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지금 뭐 본인 잡혔는데도 난리 났습니다. 이게 왜 이러시나 도대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취객이었어요. 잔뜩 마신 겁니다. 결국 지금 이분 지금 보이시죠? 안전요원에게 붙들려서 경기장을 떠났는데 요 장면이 마치 그 영화 왜 메리 포핀스라고 요거 비슷해가지고 일명 잠실 포핀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저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죠. 이 장면이 카메라를 타고 생중계됐는데 네. 이 감독하고 코치진 분들도 막 깔깔대면서 그럼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 이벤트인 줄 알았다니까. 이거 보니까 다들 옛날 생각난다, 옛날 야구장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예전에 이런 일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어요. 아니 근데 롯데 경기 있을 때 네. 부산 경기장 네. 보면 왜 그 그물망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게 기어 올라가요. 나중에 아니, 그 얘기 나옵니다. 그걸 또 카메라 감독들이 또 찍어. 그렇지. 재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많았었어요.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국민들이 야구 경기 안 봤나요? 봤을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봤죠? 그때 전 국민의 재미라는 게 진짜 고교야구가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아이, 대단했어요. 다들 기억하셨죠? 그래서 프로야구 있기 그 전 시절이 바로 고교야구 전성기였는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황금사자기, 청룡기, 뭐 봉황대기 이런 대회들이 열리잖아요. 전국이 막 들썩거리고 저희가 딱 서울로 이사 왔을 때 그 옆이 바로 동대문 운동장이었어요. 거기가 거기 지금은 야구장. 동대문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네. 고교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정말 버글버글. 한성이 네. 이 동대문 지역이 완전히 들썩들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들 모이잖아요. 옛날엔 딱 할 얘기 없으면 주로 뭐라 그러냐. 이번엔 어느 고등학교가 이길라나? 이렇게 맞아. 좀 화두가 됐었죠. 그때 그 시절은 정말 재밌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단이 지금 10개 되나? 지금은 네. 10개죠. 지금 10개죠. 예. 지금은 그런데 그 시절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야구가 정말 지금같이 커질 수 있었을까? 뭐 그렇지. 그런 생각들도 좀 했을 네. 것 같은데. 자, 1982년 3월 27일에 이제 고교야구 지나고 나서 프로야구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프로야구는 시작하자마자 인기를 끌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출범하자마자 순식간에 프로야구는 국민적인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개막 경기에서 펼쳐진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도 뱃속에서 안 보였어요? 근데도 이 자료화면으로 많이 봤고 뱃속에서도 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명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산미. 아무도 왜 모르지? 산미 나올 거예요. 알죠? 알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종의 그 약간 명예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쌍둥이입니다. 팀이 달라지는 거예요. 프로야구 개막 경기 중에 혹시 이재용 아나운서 기억나는 경기 있으세요? 아니 뭐 개막 경기야 뭐 프로야구 처음에 열렸을 때는 네.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네네. 80년 초반이죠 아마 80년대인데 맞아. 그때 그 오비 베어스가 어린이 그 야구단을 맞아요.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거기 가가지고 곰 그려져 있는 야구복 티셔츠. 받고 모자 받고 이래서 막 들뜬 기분으로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신나죠. 네. 그게 선해요. 네. 그리고 그때 열렸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프로야구의 첫 경기 그거죠. 지금 매년 열리는 첫 경기가 아니고 네. 진짜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첫 경기 다들 지켜봤죠. 네. 그리고 그게 칼라로 보였다는 거. 그쵸. 80년부터 칼라 다음으로. TV였으니까 그때 뭐 스포츠 스크린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죠. 예. 이제 뭐 이런 뭐 베어즈 팬들은 모자나 티셔츠 정도 받았죠. 산미 슈퍼스타즈는 머리에 쓰는 양산을 받았어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첫 번째 경기를 관전했던 기억이 저도 아주 선합니다. 아, 산미 슈퍼스타즈가 근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예전엔 팀인 거잖아요. 저 그렇죠? 서울 연고로 했던 MBC 청룡이 있었고 네. 그게 쌍둥이 된 그렇죠. 거고 LG 그렇죠. 트윈스 된 거고 그죠? 산미 슈퍼스타즈가 나중에 청보 핀토스인가? 그렇게 갔었어요. 맞아요. 돌핀스 뭐 이렇게 돌핀스. 바뀌었어요. 어, 예, 예. 이름이 바뀌고 맞아. 그 추억의 이름들이죠. 예. 네. 당시 그 입장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 네. 입장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때 짜장면이 한 그릇 500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짜장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야구석 일반석 입장권이 3,000원이었어요. 아하. 스페셜 일명 특별석 입장권은 무려 5,000원 짜장면 10그릇 값이었습니다. 와. 엄청났는데 그래도 싹 다 매진. 다 와. 매진이 됐었고요. 밤새 줄 서는 사람 생겼죠. 거기다 어디 그뿐입니까? 암표도 암표? 있었어요. 그래서 티켓이 한 장당 3만 원에 팔리게 됐어요. 와, 대단하네. 당시에. 지금은 10개 구단이 있거든요. 아까도 10개 구단 있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는 서울, 호남, 부산 이렇게 연고지별로 한 6개 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신 지역별로 팬층이 생기고 응원전도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호선 교수님이 그 산미 슈퍼스타즈 네. 좋아하셨다 하셨는데 이 팀이 좀 꼴찌팀 뭐 이런 얘기 아, 있었는데. 맞아요. 아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명 산미 슬퍼스타즈라고 맞아, 그렇게 슬퍼. 많이 불렀던 게 이게 이제 인천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여러 야구단들이 생기니까 급하게 모집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에이스들은 이미 다른 구단에서 다 데리고 갔고 사실상 이제 급조가 된 팀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족족 지는 거예요. 왜 족족 그랬어요? 지면서 사실 6개 구단 중에서 계속 6위였고요. 일명 우리가 뭐 슬퍼스타즈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미 슈퍼스타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감우성 배우가 주연으로 하는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빨간 모자, 이 산미 슈퍼스타즈 역전이 제 마음속에 아직 있습니다. 슈퍼스타즈. 80경기 중에서 산미가 이긴 횟수는 단 15번에 불과합니다. 승률은 1할 8푼 8리. 이 승률은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는 최저 승률이라고 합니다. 역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도 팬들은 내가 산미 이기는 거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그래도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선수들은 매년 꼴찌를 했지만 그래도 매년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아직도 많은 팬들이 산미를 슈퍼맨 구단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슈퍼맨 구단. 우리가 프로야구 얘기만 했다 하면 산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맞아, 지금은 맞아. 없는데 프로야구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비중이 이만큼이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구단인 거죠. 그 외에도 역시 네. 뭐 헤드 타이거즈 잘했고요. 맞아요. 네. 그때 뭐 유행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행어도 있었고요. 김웅룡 감독이 네, 네. 남겼던 국민 유행어. 동열이도 없고 청범이도 없고 맞아요. 호남의 해태 타이거즈 그렇죠? 거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제 해태 타이거즈 사실은 뭐 역사죠. 역사고 거기에 예, 지금 뭐 이종범 선수 지금 그 아들 이종훈 선수까지 굉장히 활약 중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동열 선수는 역사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김웅룡 감독이 세월이 흐른 2019년도에 팔순잔치를 하시는데 그때 이걸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동열이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이걸 다시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선동열 선수 등번호 18번 그리고 이종범 선수의 등번호 7번. 7번. 이 번호는 어떻게? 영구 결번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역사의 아주 거목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프로야구가 네. 더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1983년에 이연세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외인구단 대단하죠. 등장합니다. 이 만화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였고 프로야구 붐의 한 몫을 하기도 했고요. 훗날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맞아. 그때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시고 기억하셨을 겁니다. 하실 텐데 공포의 외인구단 인기 주인공 아시죠? 까치, 까치. 엄지. 엄지. 이 두 사람이 남긴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노래 그걸 누가? 정수라 씨가 맞아. 이 노래로 부르면서 난 너에게라는 노래가 정말 큰 인기를 타고 특별히 이게 또 영화의 주제가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여러모로 이런 면 저런 면이 야구의 붐을 잘 보여주고 또 이 현상들이 야구를 더 붐업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네, 뭐 그렇게 야구 인기가 날로 늘어갔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그 관중 문화라는 게 정착이 되지 않았다 보니 맞아요. 많은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요. 이 관람 문화가 정립되지 않았고 경기장에서 관중 난동이 비일비재했고 그럼요. 혹시 80년대 경기장 앞에 술병 보관함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술병 보관하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보관하는 건가? 술병을 담아놓는 그러니까 건가? 80년대 일부 야구장 정문에 술병 보관함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때는 일부 과격한 팬들이 그라운드로 빈 병을 막 던지고 소란을 피우고 이런 일이 그래, 많아서 맞아, 이걸 맞아. 막으려고 설치한 거였는데요. 야구장 앞에 술과 유리병은 이곳에 보관해 주십시오라는 대형 입방칸을 걸기도 하고 관중들의 술병을 보관했다가 경기가 끝난 후에 돌려주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한 뉴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 4천 명의 관중으로부터 소주 100여 병을 일명 이제 보관 의뢰라는 이름으로 받아두었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말이 보관 의뢰지 그냥 몸 수색한 이후에 압수한 겁니다. 맞아. 경기장에 빈병 투척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거를 또 술병 색출 작업까지 나섰을까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아예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판매 금지한다고 안 맛있게. 먹고 안 들고 갑니까? 야, 다 들고 갑니다. 뭐 몰래 슬슬 가져가는데 일명 관람객들의 007 소주 수송 작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숨기기 좋은 팩소주 같은 거 그런 거 가져가기도 하고 가방에서 몰래 그 밀반입한 그런 술이 쏙쏙쏙쏙 나오는 거죠. 그 여성 핸드백에 여자들은 잘 안 뒤지니까 네. 거기다가 가져가기도 하고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 시절에는 네. 그리고 그 ROTC 그 가방. 007 가방이죠. 네. 거기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또 잘 안 뒤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수법이 있었고요. 또 네. 아예 우유병에다가 술을 넣어서 정말 그건 거기다 넣어서. 아니다. 근데 갈 때는 그냥 가. 네. 그리고 왜 우물 기를 때 이렇게 양동이 있잖아요. 네. 그걸 긴 줄이 있어요, 아예. 그럼 그걸 이렇게 내려주면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그 밑에 이게 있어 좌판. 그럼 거기서 올려줘요? 소주병하고 오징어하고 이렇게 해서 툭툭 치면 이렇게 들어올려. 교수님도 아시죠? 물물 보듯이 아니 뭐 근데 그냥 의뢰 그랬어요. 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위에 야구 담장이라는 게 높은 그래.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네. 있고 그럼 이제 줄 달아가지고 그 노건 같은 이제 거. 옛날에 이제 뭐 바가지라고 많이 불러야 네. 되겠죠? 그거 이제 거기다가. 딱 내리면 그거 이제 물 건너주고 거기에서 돈 꺼내가지고 받고 해서 끌어올려서 요걸 위에서 받은 사람이 이걸 또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또 얹어. 그거 많이 했어요. 참 별일 다 했었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당시에 또 있었는데요. 지역 갈등이 야구판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또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후반에는 광주, 부산,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다른 팀을 응원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옆에서 그 다른 팀 응원하면 이게 지역 갈등뿐이 아니고요. 고교 야구 시절에도 이쪽 고등학교하고 이쪽 고등학교는 여기선 경기하고 있죠. 뒤에 가면 패싸움이야. 싸움. 네. 맞아. 이게 여기가 그때 이제 지역색이 정치권에서 네, 지역색을 당했죠. 이용했으니까 네. 그게 있을 때니까요. 당시 팬들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쳐도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물망 오르는 거 네. 이거 많았었어요. 펜스 넘고 이런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 네. 아마 옛날 혹시 그 사진들이나 기억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그물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네.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물망. 그거 옷 입고 올라간 분 별로 없었습니다. 아, 팬티 차림에 올라갔었어요. 팬티 입은 아저씨들. 그래가지고 와서 막 또 손 흔들고 사람들이 막 와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명탑에 올라가는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위험하죠. 맞아요. 진짜 위험한데. 저는 그 장면을 그 영화 해운대에서 설경구 씨 그래, 아마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매달렸고 이대호 선수한테 맞아요, 욕을 맞아요. 하는 아, 맞네. 네,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상상해봐도요, 이게 정말 위험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위험하죠. 네. 그리고 1986년에 대구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3차전이었는데 네. 해태 연장 역전승에 격분한 삼성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45인승 버스를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심지어 출입구까지 봉쇄해서 선수단이 1시간 이상 갇혀 있어야 했던 사건인데 이거 참 위험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대규모 그 관중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거 아마 진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관중 난입의 가장 큰 오점이랄까요? 이 역사를 만들게 된 건데 이날이 1990년 8월 26일이었고 LG하고 해태의 잠실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500여 명의 관중들이 난장이 난 겁니다. 싸움을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건데 그 이전에 90년대 초까지 세상에 대한 울분 이 야구장에서 터져나왔던 시기이기도 한데 지역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그래서 거의 완전히 이 집단이 이성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도 없었던 이 야구장 내에 정말 온몸뿐만 아니라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차별로 가격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 정말 이 야구가 이어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일부 극성 팬들의 행동이 경기를 중단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1999년 7월에 지금은 이제 두산 감독이죠. 이승엽 선수가 고의 사구로 출루를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격분해가지고 물병, 오물 같은 거 막 던져요. 경기가 5분 동안 지연됐었어요. 네. 중단됐던 거죠. 이런 과격한 행동은 뭐 당시 경기 운영에 정말 큰 지장을 끼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야구위원회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중들의 입장을 배제하는 가운데 야구 경기를 진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대형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오롯이 딱 이 관중의 난입 때문에 이야말로 무관중 경기까지 고려를 할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야, 야구를 하는데 무관중이야? 볼 수 없어. 이거 정말 그치. 비극인데 그때 당시 팀에 대한 팬들의 열정이 너무 커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프로야구 경기 자체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빚어지니까 우리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크게 이제 공감을 얻게 되죠. 네, 그러면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잘생긴 그 선수들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이제 나온 그라운드에 거죠. 나오기 시작한 네. 거예요. 출중한 선수들이죠. 93년 해태 이종범, 94년 LG 신인 3인방 김재현, 서영빈, 유지현, 또 그리고 95년에는 삼성의 이승엽 이런 선수들이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야구장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여성 팬들, 가족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전에는 야구장이 거의 뭐냐면 남성 사우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이 야구장을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워낙에 야구 팬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 능력들, 그중에서 특성들 중에 외모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성들의 활동이 또 증가하면서 이 사회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야구장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게 되고 굉장히 안전한 분위기로 많이 가게 됐죠. 또 프로구단들이 인터넷 발권 시스템 도입하고 또 경기장 시설 개선하면서 팬층이 또 넓어졌고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한국 야구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역시 가성비죠. 돈 얼마 내면 3시간 연장되면 어떨 땐 5시간이에요. 뭔가 분노를 네. 표출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해방구가 경기장이 아닐까. 네, 맞아요. 빠바밤 빠바. 신이 납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너무 신나죠. 맞아. 같이 부르고 그렇죠? 네, 그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야구를 빌미로 추억 속에 풍덩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이 정말 덥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36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경기도 여주는 낮 기온이 무려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비상인데요. 서울은 15일째, 제주는 2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네, 청주와 대구는 35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대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소나기 구름도 발달했습니다.
전국에 5에서 8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씩 강하게 오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가시거리 1km의 안개가 껴있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전국에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며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로 더위를 피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노약자나 어린이분들은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매년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구 얘기했는데 어제였나요? 그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극심한 더위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